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잠깐 소개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마리아 고님께서 13시간 전에 적어주신 글인데요. 주식이 내려가도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 든든한 내 포트폴리오. 돈이 필요할 땐 올라간 거 팔아서 쓰고 제 CPA가 2022년 세금 보고 때 2022년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는데 넌 어떻게 이익을 내서 세금을 내냐라고 물어서 저는 베리 심플하다. 올라간 거 팔아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다고 댓글에 적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지금 투자 자금이 2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지금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대단하십니다. 2019년이면 이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투자 자금을 2배로 늘리셨으면 대단한 고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마리아 고님의 댓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볼 때 마리아 고님이야말로 정말 주식 투자의 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우리는 너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투여해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또 완벽한 타이밍에 다 팔고 나가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주식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정기적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다가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으면 조금 정리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아마도 이제 수익률이 최소한 100%뭐 200%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는요 그냥 몇 주 좀 팔면 괜찮습니다. 한 10% 정도 20% 정도 정리하고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더 사고요. 왜냐면 뭐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갖고 있을 계획인데 완벽한 타이밍에 팔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 좀 팔기도 하고 좀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의 투자 자금이 이렇게 마리아 고님처럼 2배, 3배 불어날 일이 곧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반가운 소식, 즐거운 소식 전해주신 마리아 고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S&P 500은 마이너스 0.38%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1.29% 하락하면서 테크주 위주로 조금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마이너스 8.51%, 업스타트가 마이너스 8.17, 데이터독 마이너스 8.11, UiPath 마이너스 7.91, 루시드 마이너스 7.25, 스노우플레이크 마이너스 7.2, 로블록스 마이너스 6.51, 쇼피파이 마이너스 6.44, 인투이트 마이너스 5.83, 오픈도어 마이너스 5.28%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았던 종목 위주로 빠졌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4.25%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구글도 마이너스 3.89% 비교적 많이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09, 엔비디아 마이너스 3.04, 메타 마이너스 2.77, 애플이 마이너스 0.78, 넷플릭스 0.12%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1.47% 올라가면서 최근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S&P 500 미국 증시의 지난 1년간 주가 흐름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보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S&P 500은 4267포인트에 와 있는데요. 1년간 주가는 3.69%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횡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한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0월 12일 날 최저점을 찍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가가 무려 19.3%나 급등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을 정의할 때 불마켓 그리고 베어마켓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최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지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마켓이라는 것은 최저점을 기준으로 20% 이상 주가가 올라간 시장을 우리가 불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의미는요. 지금 현재 19.3% 정도 저점에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이제 곧
불마켓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불마켓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거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자, 만약에 S&P 500이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그래서 주가가 4292.44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칼손 그룹의 칩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를 맡고 있는 라이언 데트릭이라는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4292.44 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얘기는 최저점에서 2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셈이다. 자,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요, 불마켓에 진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불마켓에 진입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트릭이라는 전문가가요, 13번의 경우를 트랙해봤다, 분석을 해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 S&P 500이 52주 최저점을 찍고 20% 이상 반등한 경우가 13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다는 거죠. 자, 일단 단기적인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 이상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처음에 3달 동안은요, 보통 굉장히 초피하다. 그 얘기는 변동성이 극심했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벤치마크 인덱스, 이게 이제 S&P 500이죠. S&P 500이 보통 처음 3달 동안은 0.5% 정도 평균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나치게 너무나 빨리 올라갔잖아요. 20%면 따라서 20% 정도 급등한 다음에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굴곡이 있다. 뭐 평균적으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버리 포지티브, 긍정적이었다. 자, 일단 20% 정도 시장의 가장 저점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요, S&P 500은 10% 정도의 리턴을 보여줬다. 처음에 6개월 동안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간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봤더니 무려 17.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S&P 500이 19% 이상 저점에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20%를 넘기고 나면 이제 20% 올라갔으니까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불마켓의 영역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 동안은 1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은 17.7%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제 과거의 역사적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다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미국 증시의 역사는 반복이 될런지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다를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 드렁켄밀러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13F 파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면서 이 드렁켄밀러라는 투자자가 얼마나 대단한 투자자인지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분은 이제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해 수익을 창출한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 이상의 수익률을 30년 동안 연속으로 보였다. 정말 전설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런 투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지난달에 공개된 드렁켄밀러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죠. 자, 일단 쿠팡이 아직까지도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전체 자금의 13.92%가 쿠팡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2위 자리를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가 등장을 하는데 1월부터 3월 사이에 엔비디아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20만 주가 넘는 엔비디아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35.78%나 그 비중을 늘려나갔고요. 따라서 적기에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전체 투자 자금의 9.4%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메가테크 기업들을 한꺼번에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알파벳, 아마존, 이 세 종목은요, 원래 그 전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72만 9천 주를 한꺼번에 매수를 했고요. 자, 구글도
인텔도 87만 7천 주, 그리고 아마존도 80만 7천 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탑10에 이렇게 여러 개의 메가테크 기업들을 보유한 그런 상태를 우리한테 공개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드랭켄밀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도 정말 적시에 이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해도 창출했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간파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또 새롭게 매수한 메가테크 기업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가, 다음 분기에 발표되는 이 13F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여기에서 오늘은요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왜냐면 어제 발표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 드렁켄밀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비디아 주식을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빌리언웨어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 드렁켄밀러가 어제 얘기를 했다. 자,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공유해 줬는데요. 자,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앞으로 다가오는 몇 년간 계속 보유할 것이다. 단지 이제 몇 달 동안 투자하고 팔아버릴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인공지능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커다랗다면 그 얘기는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지금 스탠 드렁켄밀러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예상이 맞아 떨어진다면, 나의 전망이 맞다면 인공지능의 대표주자인 엔비디아는요 단순히 뭐 10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을 그럴만한 주식이 아니라 적어도 2년에서 3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보유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식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올해 들어서만 161%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인공지능의 심볼처럼 돼버렸다. 따라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믿기로는 크립토랑은 다르다. 크립토는 이제 가상화폐를 얘기하는데 가상화폐는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는 리얼이다. 정말 새로운 혁명이다. AI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드렁켄밀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는 아마도 인터넷만큼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드렁켄밀러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 그가 이제 지난달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플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테이플즈는 뭐냐면 필수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필수 소비재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리세션이 찾아오면 스테이플즈, 필수 소비재의 주식을 많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왜 엔비디아 같은 주식도 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경기랑 상관이 없이 하드랜딩이 온다고 해도, 리세션에 빠진다고 해도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계속해서 어닝이 7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경기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은요, 지금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레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경기가 나빠질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렁켄밀러는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보유하겠다, 그의 확신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해줬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두 가지의 차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는 바로 이겁니다. S&P 500의 P/E 레이쇼 역사인데요.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부르죠. P/E 레이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P/E 레이쇼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4.7배의 P/E 레이쇼를 보이면서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차피 멀티플, 밸류에이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래프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바로 이겁니다. 자, S&P 500의 어닝 히스토리인데요.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500대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은 계속해서 우상향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논리죠.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멀티플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순이익은 계속해서 우상향하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의 주가 역시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10% 정도 계속해서 어닝이 성장을 하면서 미국의 주가가 10% 정도 평균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에도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S&P 500의 어닝이 증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바로 그거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기업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여기에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면서 그들의 어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과거처럼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투자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가 오늘 발견이 돼서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사를 읽어볼까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기관이 예상하기를, 전망하기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영향 때문에 앞으로 S&P 500 기업들의 밸류, 기업의 가치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이요. 20년간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언론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시장에 이제 팽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뭐 클라우드도 있고 5G, 6G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AI가 먼저 지금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좀 심각한 엄청난 규모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가오는 20년 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시장 전반적으로 발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현재 포텐셜 프로덕티비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력이 발생되면 이제 생산성이 극대화되잖아요.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비용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거고 결국 프로핏, 순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게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면 앞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골드만삭스의 경제팀이 이번에 전망을 해봤는데요. AI를 적용하면서 이제 기업들의 생산성이 1.5%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1.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향상된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자, 그들이 전망하기로는 S&P 500의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트, 이건 이제 매년 맹견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성장하는가 이걸 계산하는 건데요. 자, 미국 기업들의 EPS가 5.4% 정도 꾸준하게 매년 평균적으로 향후 20년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원래 4.9%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 하나 때문에 4.9%가 5.4%로 향상됐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컴퍼니의 지금 타이밍 그리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AI, 인공지능의 영향이요. 아직까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이제 생산성이 급등하면서 이제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측치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닷컴 버블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의 인덱스 레벨을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 레벨은요.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 즉 지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EPS 성장에 대한 기대치 역시도 지금 주식시장이요. 너무나 지나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은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수치를 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E 레이쇼를 보면 49배에 불과하다. 물론 이제 이거는 포워드를 얘기합니다. 향후 이제 엔비디아를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49배 정도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닷컴 버블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기업들, 따라서 그때 가장 많이 성장한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면 60배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40배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익스트림, 따라서 그 닷컴 버블 당시에 엔비디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요, 바로 시스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멀티플이 125배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시스코의 경우랑 엔비디아를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의 열기는 시스코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멀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얘기로 이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는 역사적인 전례를 살펴보면요, 지나친 기대감,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닷컴 버블이 붕괴될 당시에도 사실 많은 테크 기업들, 미디어 기업들, 텔레콤 기업들은요,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매출의 증가,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 스트롱 세일즈 그로스, 성장, 매출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기업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폭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베스터들의 포캐스트가 너무나 높았다는 거죠. 예상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주가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멀티플이 50% 이상 감소를 하면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멀티플이 50% 이상 떨어지면 실적이 급등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4차 산업혁명에 베팅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아까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EPS의 성장률,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동안 S&P 500의 EPS 성장률은 4.9%에서 5.4%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클라우드도 있고 자율주행, 로보틱, 뭐 나아가서는 메타버스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5년, 10년, 2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의 어닝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면 성장세를 만약에 멀티플이 초과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폭락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관련된 짧은 소식입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요, 이번에는 몽골리아 쪽에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몽골리아는 이제 몽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몽고의 수상과 토론을 직접 한 것으로 기사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몽골리아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월요일날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 자, 테슬라가 이제 몽골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렉트릭 비이클 배터리 팩토리니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공장을 몽고에 지을 것으로 이렇게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몽고라는 지역은 구리를 비롯한 희귀 강석이 굉장히 풍부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원자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몽골리아에 이 포텐셜하게 배터리 공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토론이 된 것 같은데요.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페이스 X에서 구축하는 새틀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위성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동시에 지금 토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스타링크를 거기에서 구축할 수 있다면 테슬라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몽고랑 이야기가 잘 진행되면요, 테슬라의 또 다른 공장이 몽고에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덕분에 구글 클라우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더라도 이제 세일즈포스랑 구글 클라우드가 확장한다. 그들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더 강화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일즈포스와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에 발표하기를 그들이 원래 구축하고 있었던 파트너십, 협업을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되고요. 자, 이번에 파트너십의 내용은 주로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그리고 CR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RM이라는 것은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고객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진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파트너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세일즈포스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클라우드 더하기 구글의 빅퀴어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세일즈포스와 구글이 손을 잡고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골자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의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단 한 큐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따라서 데이터 하우스의 역할을 하겠다. 하나만 관리하면 된다.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협업은 세일즈포스의 데이터 클라우드 더하기 구글의 버텍스 AI입니다. 구글의 이제 인공지능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구글의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세일즈포스의 데이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 안에 구글의 AI가 활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고객사마다 필요한 요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 고객사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 그리고 요구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장소는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세일즈포스의 데이터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활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협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아마존의 주가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마존의 경영진을 비판하는 오픈 레터가 공개가 됐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요, 이번에 공개적으로 리포트 하나를 발표를 했고요. 자, 이번 리포트는 단순한 리포트가 아니라 오픈 레터였습니다. 따라서 CEO인 앤디 제시한테 보내는 서한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마존의 경영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데 아마존이 인베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한 거죠. 또 인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자본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 아마존이 포커스를 좀 해야 된다. 아마존이 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 포커스를 안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면요. 자, 헬스케어라든지 그로서리숍 그리고 이제 인터넷 새틀라이트까지 너무나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아마존은 포커스를 잃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미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마존이 계속해서 차세대 혁신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요,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저기에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계획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좀 약한 아이디어다. 그 얘기는 이제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너무나 가능성이 적은 그런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이라든지 자본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아마존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에 몰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데 집중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이런 서한을 보낸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그 건설적인 피드백을 준 거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좀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주가 흐름과 비교하면요, 지난 5년 동안 이들 기업에 비해서 52% 정도 평균적으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힘이 빠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아마존의 주주 입장에서 이번 서한의 내용에 일부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아마존이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집중하고 또 하는 일마다 좀 잘 풀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서 좀 처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사실 챗GPT 같은 경우는요, 이 아마존이 구축하고 있는 알렉사랑 결합되면 정말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표는요,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의 종목 이름들입니다. 자, 1위를 보시면 테슬라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2위는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타임즈 ETF,
세 번째는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울트라 숏 QQQ니까요. SQQQ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5위에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3위를 보시면요.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반대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3배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의 급락을 점치는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조금 조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반도체 산업이 2023년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2024년에 반등이 시작된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세미컨덕터 마켓,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아직까지도 두 자리의 다운폴이 2023년에 예상이 된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요. 반도체 산업은 두 자릿수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도 바닥을 찍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은 월드 세미컨덕터 트레이드 스태티스틱스, 줄여서 WSTS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1.8% 정도 다음 해에는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WSTS가 기대하기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사이즈는요, 올해 10.3%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총 시장의 규모는 515 빌리언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끈질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지금 엔드 마켓, 소비자 시장을 얘기합니다. 소비자 시장이 아직까지도 수요가 약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 조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 좋지 않았는데 올해도 작년 대비 무려 35%나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역별 성장률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유럽하고 일본은 괜찮습니다. 일본하고 유럽은 지금 일본은 1.2% 정도 올해 성장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유럽은 무려 6.3% 작년 대비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 시장은 이미 회복을 시작했죠. 자,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시장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같은 경우는요. 올 한 해 동안 9.1% 그리고 15.1%나 각각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뉴스를 살펴보면요. 내년 2024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576 빌리언까지 증가하면서 11.8%라는 건강한 두 자릿수의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 2년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40% 정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 밖에도요. 메모리 반도체 말고도 디스크리트, 이거는 이제 개별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센서가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아날로그 반도체, 로직 반도체, 마이크로 골고루 이제 내년부터는 성장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년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표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현재 지난 한 달간 세 번째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간 종목이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입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주온 채널의 구독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격려도 해주고 계셔서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는 만큼 조금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